2025년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시장 동향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흐름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 이러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오랜 관행이나 기업 내부 갈등이 여전히 시장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개혁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딱 그런 연말 시장의 한복판을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아침 시장을 정말 강타했죠. 네, 2차 전지 소재 기업 LNF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랑 맺었던 계약 말이죠. 맞습니다. 3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970만 원대로 축소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3조 8천억 원이 970만 원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1% 넘게 폭락했어요. 아니 이거 뭐 계약 조정 수준이 아니라 거의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이 충격적인 소식이 오늘 저희가 다룰 전기차 시장의 변화랑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깊게 파고들기로 하고요. 네, 먼저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정말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던 올 한 해 기업들의 성적표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그거 좋네요. 이 큰 그림을 알아야 LNF 상황도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테니까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2025년 기업 성적표를 보면 누가 시대의 흐름을 탔고 또 누가 그 흐름에서 비껴갔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올해 가장 눈부신 성장을 한 곳은 단연 두산그룹이에요. 작년 말에 약 24조 원대였던 시가총액이 75조 원대로 치솟았거든요. 75조요? 네, 무려 200% 이상 급등한 겁니다. 시총 증가율로는 압도적인 1위죠. 200% 성장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보통 생각하기엔 뭐 원전이나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테마 덕분인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핵심 동력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 원전하고 SMR 수주가 핵심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만 330% 넘게 올랐으니까요. 330%. 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사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탔다고 봐야 합니다. 지정학적 변화요? 네. 예를 들면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같은 거요. 이건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두산의 성공은 기업 자체의 영향에다가 뭐랄까 거대한 바람이 불어준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총 증가율 3위를 기록한 한화그룹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한화그룹은 시총이 42조 원대에서 117조 원대로 175% 상승했거든요. 한화도 엄청나군요. 전통의 강자였던 방산,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이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협력이 강조되면서 한화오션의 조선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두산과 한화, 올해 최고의 성적을 낸 이 두 그룹 모두 안보, 에너지, 동맹 같은 거대 담론의 수혜를 톡톡히 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전통의 광자 삼성그룹은 어땠습니까? 증가율 말고 증가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삼성그룹은 시가총액이 약 477조 원 늘어나면서 증가의 기준으로는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힘이군요. 그렇죠. 올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을 타면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고요. 특히 HBM3E 같은 고대 역폭 메모리,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확 밀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좀 아쉬운 성적표를 받은 곳들도 있죠. 네, 셀트리온은 10대 그룹 중에 시총 증가율이 3.1%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고요. LG그룹 역시 19% 증가에 그치면서 그룹 시총 3위 자리를 현대차에 내줬습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동안 개별 종목단에서는 정말 상상 초월의 수익률을 보여준 스타들도 있었죠. 그럼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울고속터미널 개발 테마를 등에 업은 동양고속하고 천일고속이 900% 이상 폭등했고요. 900%요? 네.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로 돌풍을 일으킨 APR도 360%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역동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반도체랑 로봇 테마가 동시에 붙으면서 무려 1472%라는 1,400? 네,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야말로 10배 넘게 오른 거죠. 로보티즈 같은 로봇주나 비만 치료제 관련 바이오주들도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성적표의 이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연초만 해도 올해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았던 2000전지, 특히 LNF의 충격적인 계약 변경 소식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하셨죠. 이른바 캐즘 현상 말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 위해서 이 캐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단순한 수요 둔화랑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캐즘이라는 게 원래 마케팅 용어인데요. 혁신적인 신제품이 소수의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대중적인 주류 시장으로 넘어갈 때 겪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아, 골짜기?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이 딱 그 캐즘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신기술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미 웬만큼 다 샀는데 그렇죠. 가격이나 충전 인프라 문제 때문에 실용성을 중시하는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거죠. 아하, 그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군요. LNF와 테슬라의 계약 변경도 결국 이 캐즘 현상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2023년에 계약할 때만 해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3조 8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네, 하지만 1년 만에 시장이 캐즘에 빠지면서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고 결국 지금까지 납품한 973만 원어치를 끝으로 계약을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이런 현상이 LNF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우려스러운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이번 달에만 13조 원이 넘는 공급 계약이 해제됐다면서요? 네, 포드하고 9조 6천억, 또 독일 회사랑 3조 9천억 원짜리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조 원짜리 계약이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면 회사는 괜찮은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패닉에 빠질 만한 소식이잖아요. 물론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대부분 아직 실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약속. 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큰 프로젝트를 조기에 정리하고 더 현실적인 시장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장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바로 전기차, 291화에는 다른 분야죠. 전문가들은 내년 배터리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이 고가의 전기차보다는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나 대규모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시장의 성장 엔진이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 변수와 기업들의 명암 속에서 올해는 유독 정부의 역할이 돋보인 한 해였어요. 네,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였죠. 네, 먼저 외환 시장을 보면요. 외환 당국이 3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2달 만에 1,420원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니죠. 그렇죠. 이 이상 환율이 오르는 듯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겁니다. 그 시그널이 시장에 제대로 먹혔고요. 네, 당국의 의지를 확인한 수출 업체들이 달러를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도 다시 국내 증시로 들어오면서 코스피에서만 3,3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으니까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5천이라는 공약이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 대서특필될 정도였고 실제로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상승하면서 세계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내 지수 ETF에 투자해서 7개월 만에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고요. 맞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확 끌어모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어쩌면 한국 증시의 본질을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거죠? 외국인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데 정작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으로 무려 47조 원을 옮겼다는 점이에요. 이거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외국인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톱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개혁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수십 년간 기업들의 행태를 봐온 국내 투자자들은 과연 그게 되겠어?
하는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에 대한 불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인 변화도 추진했죠.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들 하던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존 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설령 특정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웠어요. 아, 행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를 정조준한 법안이군요. 바로 그렇죠.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법과 제도를 바꿔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무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판을 깔아준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무대 위 배우들, 즉 기업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등장하는 고려아연과 스맥의 사례가 이 새로운 규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먼저 고려아연 사례부터 보죠.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측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대상으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네, 여기에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선 거고요. 영풍 측의 주장은 신주 발행 가격이 기준 주가보다 10% 이상 할인되어서 위법이다 이거죠. 근데 이 10% 할인 금지 규정이 왜 있는 건가요?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 세력에게 마음대로 주식을 싸게 넘겨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지분 가치는 희석되고 경영진은 자기 사람들에게만 헐값에 주식을 몰아주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 10%라는 상한선을 둔 겁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 때는 할인율이 9.77%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잖아요. 나중에 환율이 변해서 10%를 넘게 된 건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 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법정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대규모 증자를 단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죠. 다음 사례인 S&T 홀딩스와 스맥의 갈등은 더 노골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는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어떻게 쓰느냐를 두고 싸움이 붙었죠. 이건 정말 전형적인 경영권 방어 수법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자사주를 우호적인 세력으로 보이는 만호제갈에는 할인해서 팔고 우리 사주조합에는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없던 의결권이 생겨나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최대 주주인 S&T 홀딩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겠네요. 그렇죠. S&T 홀딩스는 임직원 보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배임 행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개정상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예요. 아, 그러네요. 회사의 자산인 자사주를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셈이니까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방향과도 완전히 역주행하는 모습이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25년 연말 한국 시장은 정말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두산과 한화처럼 지정학적 흐름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공식을 보여주는 한편 2차 전지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라는 기술적 변곡점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압력이 존재합니다. 네. 시장의 체질을 바꾸려는 강력한 탑다운 정책이죠. 하지만 고려아연과 스맥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성과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기업 내부의 뿌리 깊은 지배구조 문화라는 또 다른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밀어붙이는 주주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과연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결국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가게 될까요? 즉, 정책은 과연 문화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2020년 한국 시장을 관통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꼭 씹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